치마 저고리 대신 도포를 입어야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방앗간 집의 총명한 외동딸 봉선. 그녀의 혼례를 단 사흘 앞둔 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내 신랑을 종으로 팔아넘기겠다. 악독한 사채업자 김서방의 협박에 온 집안은 절망에 잠기지만 봉선은 눈물 대신 지혜를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도포 아래 서슬 퍼런 기계를 감춘 채 그녀는 홀로 악당의 소굴로 향합니다. 오직 글재주 하나로 운명을 바꾼 여인. 봉선의 위험천만한 단판,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라도 어느 고을 냇가를 끼고 자리 잡은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쌀 도정을 해온 박영감의 방앗간이었지요. 아침이면 물레방아 소리가 마을을 깨우고 저녁이면 방앗 찢는 소리가 산을 넘어 메아리 쳤습니다. 박영감은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없고 외동딸 봉선이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봉선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를 졸라 천자문을 배웠고 1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소학을 떼었지요. 동네 서당 훈장이 저 아이가 사내였다면 과거에 급제했을 것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봉선이는 글재주뿐 아니라 손끝도 야무졌습니다. 방앗간 장부를 정리하고 쌀 무게를 달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모두 도맡았지요. 박영감은 딸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봉선아, 내가 비록 계집아이로 태어났으나 마음만은 선비보다 곧다. 그래서 혼처를 정할 때도 남달랐습니다. 재산이나 집안보다 글 읽는 선비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딸애가 글을 아는데 서방이 무식하면 어찌 마음을 나누겠느냐는 것이 박영감의 소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선이가 21살이 되었습니다. 처녀 나이로는 혼기가 다소 늦은 편이었지만 박영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웃 고을 서당 훈장댁에서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훈장댁 아들 청수가 혼처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박영감은 직접 청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청수는 25살 젊은 선비로 초라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박영감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청수는 공손하되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소인은 과거를 준비 중이오나 집안이 가난하여 아직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학문에 대한 뜻만은 꺾인 적이 없사옵니다. 청수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얼굴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산은 없어도 지조가 있고 집안은 낮아도 학식이 있구나. 그 자리에서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청수는 깊이 절을 올렸고 박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선이는 아버지로부터 혼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양반은 어떤 분이시옵니까? 가난하되 바르고 낯대 고든 선빈이라. 내가 함께 글을 나누며 살만한 사람이다. 봉선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렘과 기대가 일렁였지요.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뒤 길일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방앗간 살림이 넉넉지 않았으나 딸의 혼례만큼은 정성껏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와서 떡을 치고 이웃 총각들이 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봉선이는 혼수를 챙기며 가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 청수가 사는 고을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봉선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름 뒤 혼례는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며
자신이 신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서야 할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 밤 봉선이는 그저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물레방아 소리가 잔잔히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오후 박영감의 방앗간에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수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청수댁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난리가 났사옵니다. 박영감과 봉선이는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심부름꾼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청수의 아버지가 몇 해 전 아들의 과거 준비 비용을 마련하려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책가, 붓가, 한양 과거 보러 갈 노자돈까지 모두 빚으로 마련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금의 3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박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부름꾼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사채업자 두목 김서방이란 자가 사흘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청수를 종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청수 아버님은 기절하시고 청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봉선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두고 이런 변고가 생기다니. 박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김서방이란 자가 누구냐?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입니다. 빈 문서를 방패 삼아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하옵니다. 박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봉선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봉선아, 걱정 말거라. 내가 어찌든 방도를 찾아보마. 하지만 박영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방앗간 형편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쌀을 팔아 모은 돈이 조금 있었으나 청순의 빚을 모두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봉선이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청수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되 학문의 뜻을 둔 선비.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날 밤 박영감은 장롱을 뒤져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은전 몇 냥과 동전 한 보따리. 세어보니 청순의 빚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구나. 봉선이가 문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영감은 청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선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청순의 집은 초라한 초가였습니다. 마당에는 사채업자 일당 서너 명이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앞에 김서방이란 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40대 중반의 살찐 사내로 눈매가 날카롭고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서방, 소인은 청수의 장인 될 사람이요. 부디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돈을 마련해 보겠소.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인? 그 혼례가 제대로 치러질 것 같소. 사흘이고 나흘이고 돈 없으면 소용없소. 청수 이놈은 내 종이 될 몸이요. 박영감이 애걸했습니다. 부디 인정을 베풀어 주시오. 소인이 가진 돈은 이것뿐이나. 은전 몇 냥을 내밀었으나 김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까지 걸로 되겠소. 빚은 은자 20냥이요. 이자까지 치면 60냥이 넘소.
봉선이는 옆에서 김서방의 얼굴을 ጧ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자의 눈에는 탐욕과 교활함만 가득했습니다. 봉선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박 영감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수의 아버지는 방 안에서 신음만 내고 청수는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절망만 감돌았습니다. 봉선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례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혼례 날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혼례는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혼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수의 목숨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평생 자유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봉선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돈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친척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봉선이의 눈에 어떤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각오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봉선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방앗간 안채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봉선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물레방아 소리만 고요히 흘렀습니다. 봉선이는 손에 쥔 혼례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게 수놓인 치마 저고리.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을 날이 올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봉선이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도포와 갓이 있었습니다. 봉선이는 그것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봉선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방도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지혜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선이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서당 훈장도 인정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주로 김서방과 단판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선이는 도포를 몸에 걸쳐보았습니다. 품이 넉넉했으나 허리띠로 여민이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갓을 눌러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거울 속에는 낯선 선비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봉선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낮게 말해보았습니다. 소인은 전주에서 온 선비로소이다.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영감은 사랑방에서 근심에 잠겨 있었고 봉선이는 슬며시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봉선이는 김서방이 머문다는 주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으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막은 고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봉선이는 갓을 눌러쓰고 주막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김서방과 그 일당 서너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붉은 얼굴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청수 이놈, 내일이면 내 종이지. 하하. 봉선이는 조용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한 말씀 여쭙겠소.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너는? 소인은 청수의 친구로 그의 일로 찾아왔소. 김서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친구. 청수 같은 가난뱅이한테 무슨 친구가 있다고? 봉선이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빈곤이 우정을 가르지는 못하오? 소인은 청수의 빚을 갚으러 왔소. 김서방의 눈에 흥미가 일렁였습니다. 갚으러?
돈이 있어? 봉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없소. 하나 제안이 있소. 김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안? 돈 없이 무슨 제안? 봉선이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소희는 글을 배운 선비여. 글재주로 승부를 겨루자는 것이요. 소인이 이기면 청수의 빚을 탕감하고 김서방이 이기면 소인을 종으로 삼으시오. 주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일당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멍하니 봉선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글재주라니. 선비 양반이 제정신이요? 나더러 글 겨루자는 것이요? 봉선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오. 김서방도 글을 읽을 줄 아시지 않소? 아니면 무식한 분이시오? 이 말에 김서방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는 사실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무식하긴. 내가 천자문은 떼었소. 봉선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부를 겨루시오. 김서방이 두려워하신다면 할 수 없으나 김서방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두렵다니. 좋소 해보시오. 하나 지면 그 목숨 내 손에 달렸소. 봉선이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단 승부는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혜를 다해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술상을 치우고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겨룰 것이오? 한시? 수수께끼? 봉선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시를 지어보시오. 먼저 소인이 짓겠소.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소 지어보시오. 봉선이는 촛불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달빛은 창에 스며들고 월광투창이. 가난한 선비 책만 읽네 빈사 독서야.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상 불매지. 오직 마음의 고듬이라 유심지직심. 주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당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선이의 한시는 단순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습니다. 김서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으나 한시를 지을 만큼의 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좋소 그럼 이번엔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소. 봉선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부라리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것이 무엇이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수수께끼였으나 김서방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선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사람이요? 어릴 적에는 기어다니고 장성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지 않소? 김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맞소. 일당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선비 예사롭지 않구먼. 김서방은 당황했으나 곧 다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하오? 소리는 있으되 모습은 없고 잡을 수 없으되 느낄 수 있는 것. 무엇이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김서방은 자신만만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봉선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레방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봉선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이요?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뭇잎을 흔들고 잡을 수 없으나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소. 김서방은 이를 갈았습니다. 또 맞췄구나. 일당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봉선이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김서방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지막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좋소. 그럼 이것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것. 무엇이오? 이번에는 봉선이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것. 봉선이는 촛불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청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학문의 뜻을 둔 선비. 그리고 아버지 박영감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딸을 아끼고 바른 사람을 찾으려 애쓴 아버지. 봉선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뜻이요? 뜻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소.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요? 김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번 모두 맞춘 것이었습니다. 주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서방의 일당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 선비 보통이 아니야. 우리 두목이 적구먼. 김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이번엔 당신이 문제를 내시오. 봉선이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봉선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이것을 맞춰보시오. 가진 자는 버리고 싶어 하고 없는 자는 얻고 싶어 하되 막상 얻으면 괴롭고 버리면 후련한 것. 무엇이요? 김서방은 눈을 굴렸습니다. 가진 자는 버리고 싶어 하고 없는 자는 얻고 싶어 하는 것. 돈일까? 아니다. 돈은 버리면 후련하지 않다. 권력일까? 그것도 아니다. 김서방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일당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것저것 대답해 보았으나 모두 틀렸습니다. 재산, 아니면 명예, 혹시 권세. 봉선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김서방은 기진맥진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르겠소. 답이 무엇이오? 봉선이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빚이요? 가진 자는 빚을 버리고 싶어 하고 없는 자는 빚을 얻고 싶어 하지 않소? 하나 막상 빚을 지면 괴롭고 갚아버리면 후련하지 않소? 주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일당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선이의 말은 김서방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빚. 그것은 김서방이 평생 사람들에게 씌운 멍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빚이라는 말이 김서방 자신을 옭아매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줬소. 내가 줬소. 봉선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시오. 청수의 빚 문서를 내놓으시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빚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봉선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소. 봉선이는 빚 문서를 받아들고 촛불에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이글거리며 문서를 삼켰습니다.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청수의 자유이자 청수부자의 희망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당들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봉선이는 갓을 고쳐 쓰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으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봉선이는 방앗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수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가장 컸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봉선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 햇살이 방앗간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박 영감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젯밤 봉선이가 돌아온 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걱정했으나 결국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봉선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로구나. 봉선이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순의 집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빈 문서가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에 청수의 아버지는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청수는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준 것이요? 심부름꾼이 전해주는 말은 단지 어느 선비가 글재주로 김서방을 이겼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청수는 그 선비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가슴속 깊이 고마움을 새겼습니다. 혼례 준비가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와서 떡을 나르고 총각들이 와서 마당에 멍석을 폈습니다. 봉선이는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치마 저고리. 거울 앞에 선 봉선이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장을 하고 주막으로 갔던 그 용기는 이제 잔잔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청수가 말을 타고 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도포를 단정히 입고 갓을 쓴 청수는 비록 가난했으나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그는 박 영감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소인이 비 때문에 폐를 끼쳤사옵니다. 박 영감은 청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네. 가난이 죄가 아니고 학문의 뜻을 둔 것이 귀한 것이지.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안내를 올리고 교배례를 올렸습니다. 청수와 봉선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수의 눈에는 진지함이, 봉선이의 눈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나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어울린다. 복 많이 받으실게야.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 청수와 봉선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청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누를 끼치는구려. 봉선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방님, 과거는 때가 있는 법이요? 서두를 것 없사옵니다. 청수는 감사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어젯밤 소인네 빚을 없앤 선비가 누구인지 알고 싶소. 그분께 직접 절을 올려야 할 텐데. 봉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선비는 저였사옵니다. 청수는 깜짝 놀라 봉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어찌 그런. 봉선이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남장을 하고 주막으로 간 것, 김서방과 글재주로 승부를 겨룬 것, 빈 문서를 불태운 것. 청수는 말없이 듣다가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능하여 마님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셨구려. 봉선이는 청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위험이 아니었소? 소인이 배운 글자주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소? 서방님께서는 부디 마음 놓으시고 학문에 정진하시오. 소인은 서방님을 믿사옵니다.
청수는 고개를 들어 봉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마님, 소희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요. 마님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이 환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수는 봉선이의 격려 속에 학문에 매진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백성을 아끼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봉선이는 청수 곁에서 내조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도 생겼고 집안은 화목했습니다. 박영감의 방앗간도 여전히 물레방아 소리를 울렸습니다. 박영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예시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 내 할미가 남장을 하고 주막으로 갔단다. 글재주로 악당을 물리치고 내 할배를 구했지.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미가 정말 그러셨어요? 박영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내 할미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시지. 봉선이와 청수는 오래오래 금슬 좋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고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청수는 봉선이의 지혜를 늘 곁에 두었고 봉선이는 청수의 고든 뜻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가난했으나 풍요로웠고 낮았으나 고결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힘보다 강하고 용기는 신분보다 귀하다. 물레방아 도는 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이 따뜻한 전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